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4년 3월 10일 미국 하와이 경찰은 마누아와시 지역의 한 주택에서 잇따른 2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잠금장치가 걸리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붉은 액체가 널려있는 바닥과 복도에 쓰러져 온몸이 붉은 액체에 잠긴 아시아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도 4명의 피해자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초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사람을 해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범죄로 추측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서서히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46살이었던 파리스는 미국 하와이 출신으로 1978년에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1970년대 초 일본에서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 섬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파리스와 그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1996년 18살이었던 파리스는 카우아이 섬을 떠나 4,200km 멀리 떨어진 오리건주 서부 오리건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4년 후 응용과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파리스는 졸업 후 캘리포니아의 한 마사지 학교에 진학하여 척추 교정의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 파리스는 졸업과 함께 척추 교정의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의 경험으로 젊은 패기가 넘치던 파리스는 고향인 하와이로 돌아가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호놀루루 시내에 척추 교정 클리닉을 개설하고 클리닉의 수석 척추 지압사가 되어 목, 등, 통증, 두통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이후 파리스는 현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첫째 딸인 소리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스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2살 위인 일본 여성인 오다 나오코와 재혼했습니다. 2007년 나오코는 파리스의 둘째 딸인 사쿠라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에는 셋째 아들인 오리온과 막내딸인 나나를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태어난 후 나오코는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일을 돌보며 가끔 파리스의 클리닉에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클리닉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마누아와시의 발로아 광장에 7,519제곱피트 규모의 4개의 침실을 갖춘 2층짜리 주택을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8천만 원의 공동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파리스 가족 5명은 이 멋진 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200만 달러의 저택이 파리스 가족의 무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아침 8시 34분 하와이 경찰은 익명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마누아와시 지역의 한 주택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발로아 광장 3622번지의 2층 주택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고 신고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들은 의심스러운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신고자가 사용한 것은 국제 전화번호였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주변 지역을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찰은 얼마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약 30분 후 경찰은 2번째 신고 전화를 받았고 신고자는 다시 한번 발로아 광장의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대한 2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발로아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게 자신이 앞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던 사람이며 이 집의 세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게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문 밖에서 비명이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밑으로 붉은 액체가 스며드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침실 문을 잠그고 다시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시간 동안 숨지겨 있던 그녀는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알아채지 못한 그녀는 30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침실 창문으로 밖으로 나와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을 듣고
즉시 집 앞문을 확인했지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집 밖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를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잠금 장치가 걸리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복도에는 의식을 잃은 아시아계 남성이 붉은 액체로 뒤덮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옆에는 붉은 액체가 묻은 날카로운 무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현장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안 곳곳을 수색하다 2층 침실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46살의 집주인 파리스, 그의 48살 아내 나오코, 17살의 둘째 딸 사쿠라코, 12살의 셋째 아들 오리온, 그리고 10살의 막내딸 나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발견한 후 즉시 집안의 귀중품들을 확인했지만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은 깨끗했고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 강도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여성 세입자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나오코, 사쿠라코, 오리온, 나나의 몸에서는 치명적인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네 사람의 팔과 손목에는 방어적인 상처가 많이 있었고 이는 극심한 저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파리스의 몸에서는 방어적인 상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명의 피해자의 신체 온도를 측정한 결과 파리스가 마지막으로 숨지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파리스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찔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습니다. 마치 자해를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 세입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공격을 받은 시간이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2시 30분 이후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파리스 옆에 있던 날카로운 무기와 그의 몸에 남은 상처, 그리고 숨진 시간 등 모든 증거는 그가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파리스의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주변 이웃을 찾아다니며 사건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하나같이 파리스가 가족과 매우 친했고 가정을 사랑하는 좋은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나오코 역시 현명하고 착한 아내이자 엄마였으며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명절 때마다 새 아이와 함께 집을 장식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와 나오코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파리스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하다 그가 18살 때 카우아이 섬에서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스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고 단지 훈계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파리스가 사업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실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파리스는 2021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킹스트리트의 한 오피스 건물 소유주는 파리스와 그의 클리닉을 상대로 9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리스가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 3년 전부터 밀린 임대료까지 청구되었습니다. 파리스는 2017년 12월부터 2층짜리 주택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빚은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된 파리스는 결국 5만 7천 달러, 하나로 약 7,92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갚기로 약속하고 2021년 12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의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그는 자동차 대출금, 자녀 학비, 기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파리스는 소셜미디어에 2014년형 포드 트럭을 2만 달러, 하나로 약 2,779만 원에 런닝머신을 80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아이에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부동산 회사에 팔고 운전기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 그는 심지어 집 1층의 빈방을 임대했지만 임대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월 중순 파리스는 나오코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끊고 또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스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오코는 문자 메시지로 파리스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하와이 사업을 접고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든 것에 지쳐있다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파리스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발로아 광장에 있는 시가 170만 달러, 하나 약 23억 원의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파리스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친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스의 친척은 나오코가 그들에게 클리닉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 부진과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파리스는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세금 미납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족을 모두 해친 후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 낫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파리스가 홧김의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리스의 클리닉 직원들은 파리스 가족의 참변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파리스는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파리스가 평소에 성격이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며 또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 사이가 아주 화목하고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파리스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울해졌고 예민해졌으며 쉽게 화를 내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는 사라졌고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파리스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심지어 클리닉을 찾는 손님들조차 파리스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파리스는 2023년 10월부터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침술치료 할인 행사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4일 파리스는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게시글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감사할 일은 분명히 있어.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로 생각하며 잠들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스의 마지막 게시글은 사건 발생 4일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파리스의 범죄는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엄청난 빚에 시달리던 파리스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가족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갔습니다. 2023년 3월 25일 파리스의 전부인은 온라인에서 10만 달러를 모금하여 파리스 가족의 장례식 비용과 관련 법률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은 파리스의 장녀 토리스는 모금글에 자신과 가족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토리스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 파리스와 새엄마 나오코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토리스는 나오코가 자신이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나오코는 항상 토리스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 딸처럼 생각하며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토리스는 많은 사람들이 새엄마를 싫어하지만 나오코는 예외였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토리스는 이복 형제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둘째 여동생 사쿠라코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소녀라고 하며 그녀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쿠라코는 토리스의 외모를 많이 닮았고 언제나 토리스와 함께 모험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셋째 남동생 오리오는 가장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규칙을 어겨 몰래 과자를 먹는 것을 좋아했고 식사 시간마다 경쟁하듯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리오는 너무 많이 먹어 배탈이 나는 일도 잦았지만 장난기 많고 귀여운 동생이었습니다. 10살인 막내 여동생 나나는 열정적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토리스는 나나를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파리스에 대해 그가 자신이 길을 잃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족을 그런 방식으로 보낸 이유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파리스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이키키의 베이커 호텔 잔디밭에 모여 파리스 가족을 추모했습니다. 파리스의 친척, 아이들의 친구, 선생님들이 추모식에 참석하여 파리스 가족을 기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범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 경찰은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했습니다. 파리스 가족의 사건은 하와이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한 큰 규모의 형사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99년 11월 2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록스 문서장비 회사의 서비스 기술자였던 한 남자는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회사 건물에서 무기를 들고 상사와 동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숨지게 됐고 그는 결국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애리조나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처럼 사람을 해친 후 자신의 목숨을 끊은 끔찍한 가족이 전부 숨지게 된 사건은 미국에서 종종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파리스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색영장을 들고 안톤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도착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마자 심한 악취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수색하다 침실 침대 시트에 덮인 채 심하게 부패하고 변형된 4명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안토니의 아내와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로 인해 숨지게 된 건데 그들을 해친 범인이 바로 사기 혐의로 체포되려던 안토니였습니다. 안토니는 당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클리닉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매달 돈이 부족했고 집을 3번이나 담보로 잡힌 후 집을 팔아도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궁지에 몰린 안토니는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환자들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안토니는 결국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를 받았고 이는 안토니를 압도하는 최후의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용기는 끝내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토니는 고의상해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2024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 마테오에서도 끔찍한 가족 참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8살의 인도계 전 구글 엔지니어 아난드 헨리는 집에서 38살 아내와 4살 쌍둥이를 해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은 미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가족을 해친 사건 중 90%는 남성이 저질렀고 그중 대부분은 돈 문제 또는 연애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에 성공한 엘리트고 고학력자였지만 자존심 때문에 삶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데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 모두에게 비난받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